뭐야? 1986년 9월 첫 사건을 시작으로 6년 동안 경기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 사건. 역대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지만 지난해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아, 화성이네. 이춘재 사건. 경찰 수사에 스텝이 꼬인 건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는 용의자 이춘재의 진술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이춘재가 아닌 윤모 씨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3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20년간. 20년 좀 억울하게 옥살이 억울하게. 하셨던 그 내용인 거잖아요. 완전히 청춘을 잃어버리셨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 나오시는 건가요?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당시 형사님? 형사. 판사님? 아, 네. 한번 빨리 불러볼게요. 네, 은혜쌤 불러보겠습니다. 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윤모 씨 네, 반갑습니다. 제발 저희 사건을 맡아주셔서 억울한 누명 벗겨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 윤모 씨 네, 반갑습니다. 진짜 유명하시죠? 왜 말편에서 많이 아주 됐어? 낯이 익으시죠? 네. TV에서 자주 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유명한 분이다, 뭐 TV에서 봤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니까 그게 더 어색합니다, 사실. 아유, 아닙니다. 제 집은 다 찾아뵈야 프로그램 많이 되는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차 한번 찾아뵐 수도 있어서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사선 사건 수임 안 합니다. 그래, 안 돼요. 재심이라는 영화에 실제 모델이 되신 변호사 선생님 아니신가요? 정말이에요? 네, 영화 재심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정우 씨가 준영이라는 역할을 맡았고 또 드라마에서는 권상우 씨가 변호사님 역할을 맡았다고요. 아니 근데 두 분 다 그 배우분들이 정우 씨도 그렇고 권성 씨도 그렇고 다 완전 미남 배우들이 역할을 맡았네요. 뭐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실제 사건 속의 인물의 이미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캐스팅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왜. 아이고, 내 배꼽 어디 갔나. 시작부터 거짓말을 알고 시작하시는 거 정의가 어디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고소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각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맞아. 맞다. 그런데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하는 게 그럼 재심인데 사실상 예. 끝난 사건이죠, 법적으로.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재심 변호사로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의지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사람의 운명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개그 콘서트 많이 봤거든요. 아유, 예. 저는 두 분을 여기서 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강연을 듣는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운명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최대한 시청률 올려봐야죠. 네. 저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아이고 또 배꼽이요. 아이고 배꼽이야. 아니 뭐 외모에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권상우 씨를 닮은 외모와 달리.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남 땅끝마을 아세요? 그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는 그 노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왔거든요. 노화 종합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대학은 제가 목포대학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전자공학과 들어갔다가 1학년 1학기 마친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력이 특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저 법조계에서. 법조계에 어찌 보면은 마이너, 뭐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고 거기서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재심 사건이 저한테 운명적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 재심 사건을 접했을 때만 해도 내가 이걸 성과 내면 사람들이 많이 주목해 주겠지. 또 그 주목해 주면 돈벌이도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너무나 당연한 거 솔직하십니다.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많은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고통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제 개인적인 욕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솔직하시다. 아주 사적인 목적과 너무 허량한 어떤 동기로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꼭 그럴듯한 동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허량한 동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의미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네. 방송을 통해서 뵀던 변호사님은 정의로운 이야기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시니까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예. 지금 맞아. 들어가지고. 진짜로요? 외모 이야기만 빼면 뭔가 법정에서 호소하시는 맞습니다. 그런 원래 법정에서 결론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너무 거창한 것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나는 그렇게 해서 한 예. 거다 하니까 더 와닿는 멋있어요. 것 같아요. 예. 네. 감정이라는 단어 네. 어떤 단어입니까? 감정이요? 예, 예. 이렇게 가지고 매겨가지고 가만히 있어 이게 24K인가 이게 아닌가? 이번 주도 얼마입니까? 이게 명품이 아닌가? 이게 열심히 감정하는 살린다. 거. 그것도 감정이죠. 그렇죠. 예.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 예, 사랑하게 하는 힘도 감정입니다. 어, 그러면 네. 법감정이란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법이 24K인가? 아니면 14K인가? 이력이 점점 진화하시네요. 그것도 마음속에 있는 걸로. 아, 예. 법감정이요? 사실 단어는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이런 법감정이란 단어가 이 기사 속에서 많이 언급되죠. 야, 이거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다라는 이런 그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 어긋난다라는 그런 기사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 법감정. 오늘 이 법감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사건 중에서 네. 이런 법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람들이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공분하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입니다. 40대의 남성이 새벽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달걀 18개를 훔친 사건입니다. 그 고시원은 본인이 이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알고 있어. 그리고 또 달걀을 훔친 이유는 배가 고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굶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징역 1년 6월 18개월을 구형했고요. 너무 과한 구형 아니에요? 한 개당 1개월이네. 하나의 개월? 어떻게 달걀 훔치고 18개월을 받죠? 이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네. 어떻게 달걀 18개를 훔쳤는데 18개월을 검사가 구형할 수 있냐라고 그러게. 사람들이 공분했죠.
이 정도면 한 집행유예 정도 나올 만한 거 아닌가요? 보통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법감정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야말로 무슨 개인적으로 감정이라도 있으신 건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리실 수가 있죠? 아직 판결은 나온 건 아니고요. 구형량이 1년 6개월, 18개월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아직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요. 검사분들을 믿습니다. 뭐가 있었겠죠. 그러게. 근데 아무리 해야지. 그래도 다른 그런 사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성범죄라든지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그 운영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18개월 나온 거 아닌가요? 2년 8개월 동안 10GB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시켜 20대 초반에 4억 원의 수익을 올린 손정우. 이후 1심은 집행유예, 상소심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어떻게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그 말도 안 나오네요. 너무 화가 나서. 진정하세요. 아니 아동 어떻게 성착취물 같아요? 사이트 운영자가 어떻게 같은 형량이 18개월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어쨌든 그게 너무 네, 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공감해요. 영국의 이제 BBC 특파원이 이 코로나 장발장 사건을 보면서 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도 18개월을 받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엄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벌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다만 그 형량과 이번에 그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형량을 비교하면서 이 코로나 장발장의 형량을 무조건 너무 높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먼저 지금 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정은 이분의 아주 열악한 상황,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사정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18개월을, 1년 6개월을 구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제 이분은 상습절도 전과가 5개나 되고요. 이런 전과들을 포함해서 10개 정도 전과가 있는 분입니다. 아이, 그러면 뭐. 에이. 초범이 아니네요, 그게. 네. 그리고 또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통장을 넘겼다는 이유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뭐야. 그거는 조직 범죄에 그러면 가담했다 이렇게 볼 예, 수도 그런 있겠네요. 어떤 조직 범죄에 뭐 그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는 통장 주면 돈 준다, 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어떤 그런 통장. 것에 혹해가지고 통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우 같아요, 사실. 아, 힘들어도 그렇지. 법 10번이라는데 그거 적당히 정도가 있지. 그러니까. 유민상 씨 말씀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렇게 절도죄로 징역형 이상을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절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2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24개월이거든요. 근데 검사가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해서 18개월을 구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깎은 거네요. 예. 깎아준 거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너무하죠. 성범죄랑 근데- 똑같은 형벌. 야간에 주거 침입 절도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유 배달이 오고 그 우유가 그 저 출입문에 있는 그 가방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간혹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우유가 아깝습니까? 아니 내 집을 누가 알고 있는 건가? 내 집에 어떤 그 평온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불안감이 더 엄습해 올까요? 불안감이 둘 다. 우유도 좀 아까워서. 초코우유 많이 시켜놓고. 몇 개를 시켜 드시는 그럴 수도 거예요? 있겠죠. 두 개씩. 후자가 훨씬 더 걱정이 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네. 이 코로나 장발장 사건에서 실제 피해자는 있지 않습니까? 계란값을 돌려받기 위해서 신고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신고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네.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 일반 절도, 그냥 길 가다가 어디 상점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야간, 새벽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래. 집 문 앞에서 계란을 훔쳐가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그런 위험성 같은 걸 감안하고 또 이런 전과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분한테 지금 구형한 형량이 18개월이 그렇게 높은 형량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만약 장발장이 아니네요. 아니 물론 장발장이 아니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우리가 이해는 하자, 공감은 이해는 하자.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법정형이 높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난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법감정 뭐 그런 것도 뭐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판결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약한 분들한테는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강한 돈 많은 분들한테는 좀 약간 되게 솜방망이 처벌처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뭐 또 회장님들 뭐 갑자기 마스크 끼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며칠 있다가 휠체어 타고 나와서. 아파서 다시 나오시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왔잖아요. 이런 거 강약 약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그래서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 맞죠? 맞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돈, 권력 뭐 이런 것. 돈 없는 사람한테 가혹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더 거야? 무서운 게 있어요. 유전유죄? 유전무죄, 돈보다 더 무서운 게 권력이더라고요. 법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어차피 돈으로 또 그 권력을 살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돈으로 돈으로 아주 힘 있는 정관 변호사를 하려고 했던 건 그 정관 변호사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더 무서웠어요, 사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저는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가장 분노했을 때가 우리나라는 어떤 횡령,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너무 약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회수를 못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그냥 나 돈 없어요 그러면 파산 신청하면 받아주고. 뭐 맞아요. 1년 살고 나오고 뭐 10억 뭐 이런 게 이게 많았잖아요. 금액이 클수록 더 그러는 것 나 같아요. 공연하고 돈 못 받았어요. 공연하고 400만 원. 오. 그런데 그 공연 기획자 잡혔거든요. 네. 근데 파산 시청에서 없다 그래가지고요. 날라갔어요. 저도 몇 천 못 받았어요. 오, 네. 다들 그래.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우리 기획사 옛날에 개그맨 기획사 그 대표 나갔잖아요. 진짜 심했죠. 엄청 못 받았어요. 개그맨들 다 돈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른 명의로 또 회사 차리고. 날랐어요. 맞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 저는 재심을 청구하세요. 받으면 반띵. 50%?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봤죠. 그리고 또 네.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대했죠. 그리고 또 네. 그분들은 처벌을 받아도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 또 그분들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몇 년형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들을 또 범죄자 취급 안 해요. 우리는 또 오히려 절도나 이런 어떤 블루칼라 범죄로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죄를 미워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는 것 같고. 맞아.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감정이 참 치사하다 이런 느낌이 그리고 드는데요. 박탈감도 많이 느끼는 네. 것 같아요. 예, 상대적 네. 박탈감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게 이게 법 감정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법감정을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도 그 바늘이 계속 떨고 있지 않습니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나침반은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데 각자가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되는데 딱 한쪽이 향해 있다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법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서 가난하고 정말 그 딱한 사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범인으로 몰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발생했던 강도 치사 사건입니다. 1999년 2월 전북 완주 삼내에 있는 한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밤에 들어가요. 그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현금과 폐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옆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그 할머니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질식사에 이르게 합니다. 예, 삼내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 살던 가난한 청년들이 잡혔고 그 청년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가량 억울한 옥살이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 검증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많이
19세, 20세. 들고 있어. 저 드라이버 줘.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거 나와줘. 야 드라이버, 야 너 드라이버 들고 있어. 나는. 됐어. 손 넣고 뒤지는 식에 손 넣어봐. 서랍에다 손 넣어. 잠시. 팔 봤잖아 그때. 칼. 처음에 뒤졌잖아 새끼야. 99년도니까 확실히 좀 어떻게 다르네. 이런 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래. 대기만 아니야 그렇게. 되기만 해. 네가 해봐. 딱 인났어. 인나. 둘이 인나. 하고 누구 둘이 이제 자꾸 나가는 거야. 아니 대열이는 나중에 나갔고 영선이하고 거시기. 아, 야 나중에 기다렸던 게 아니지. 아니요. 야를 기다렸어. 민구 너 먼저 나갔어? 네가 먼저 나갔어? 아 네가 혼자로 해봐 임마 자연스럽게. 너는 그래서 원래 현장 검증을 그렇게 해? 막 지시를 하네요. 이렇게 블락킹을 연출자처럼. 그건 거의 진짜 연출 감독인 줄 맞아. 알았네. 저 동선 안 맞게 한다고 혼내고. 뭐지?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런 영상을 그 판사들 분들이 보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러게요. 이 우리도 아는데.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저게 사건- 현장 검증 영상인데. 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집 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족이 찍었어요. 그때는 이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겠죠. 근데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 영상이 사실상 이 사건의 재심과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만큼 사건의 문제점을 그냥 확연히 드러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진짜요. 이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사건을 많이 보도되게끔 만들었고 또 말도 안 되는 자백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줬죠. 너무 진짜 험악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건도 진범이 안 잡혔나요? 이 사건도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입니다. 한때 진범이 잡혀가지고 자백까지 했었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저 경찰분들은 왜 저렇게 저러시는 그냥 거죠? 덮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1999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대법원 판결이 아마 1999년 말에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부산지검에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 제보를 받아서 수사를 해보니까 정말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3명의 진범이 잡혔고 자백을 다 했었어요. 그러면 근데 왜? 근데 형을 받지 않았어요? 정상적이라면 그 진범을 잡아들이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던 이 청년들을 풀어주는 게 정상인데 당연하죠. 그 판결로 확정된 범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또 잘못된 수사를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비난받을까 봐. 또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진범을 그냥 풀어주고 이 현장 검증에서 맞고 강압적으로 재현당한 이 사람들을 계속 옥살이하게끔 만든 사건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관장하고 있었던 모든 관계자들, 경찰이라든지 네.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진범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거 받지 않았나요? 일단 이런 그 범인을 만들었다. 또 범인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게 다 범죄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형사상의 어떤 공소시효나 징계시효가 참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또 퇴직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형사처벌하거나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저 3년에서 6년 들어간 저 그때 청년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 중간에 그런 뭐 재심이나 이런 걸로 나온 건가요? 중간에 못 나왔죠. 그냥 숨을 다 사는 거예요? 한때 잡혀가지고 네. 자백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범을 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거의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럼 진범은 자백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럼 복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나버린 건가요? 그 진범들이 그때 잡혔으면은 처벌 받았을 건데 2009년에 공소시효가 끝나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중 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범인 맞다라고 고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아가서 또 사과하고 또 돌아가신 할머니 산소에 가서 참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범이 나와서 이렇게 자백하고 증언해 주는 것이 사건을 아주 신속하고 또 확실하게 해결하게끔 만들어줬죠. 삼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리 애가 저럴 애가 아닌데 저거 봐 우리 애를 저 때려가지고 막 저렇게 억지로 시키네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걸 알고 봐서 그런데 모르고 봤으면 지금 처음에 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숙이고 있어가지고 잘못을 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건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경찰분들이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고 봤으면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민상 씨 말씀대로 사건을 정확히 몰랐을 때는 죄 지은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진짜 범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잘 들여다보는 게 올바른 그 법감정을 갖게끔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약자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가혹했다. 그리고 약자의 어떤 고통과 이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법감정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약자들이 사법제도 하에서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건 개요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2007년 5월 14일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학교에서요? 학교 내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아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당시에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잡혔고요. 이 아이들은 14살, 17살 이런 아이들이었거든요. 와, 어린애들이. 그리고 2명의 노숙인, 성인 노숙인이 잡혔습니다. 총 7명이 범인으로 몰렸습니다. 이들은 한때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수원 노숙소녀 상해 치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허위 자백 사건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자백을 7명이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짓을 자백을 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 그것도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할 수 있어라고 다들 의심을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상식과 합리라는 게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이, 그 가출 청소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 아이가 그 검사 앞에서 경찰 앞에서 추궁당하던 상황에 내가 똑같은 상황에 내몰려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서 그 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으면서 나는 자백이 이해가 안 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자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파괴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그걸 어떻게 상식과 합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사실. 온전히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하는 그 과정이 담긴 영상이 있거든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 궁금하다. 그런 게 영상이 있나? 정문이 이렇게 생겼거든? 요걸 넘어갔다고 사진을 보니 낯선 철책문을 넘어서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죠. 아사씨 죽었잖아. 그게 그냥 때려가지고 사람이 안 죽는다. 내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때리고 그랬지.
발로 차고 얼굴도 찼어? 그럼 제가 보기에도 진짜 심하게 많이 때렸어? 무조건 네네네. 뭐야? 변상은 겁니까? 방금 아저씨들한테 얘기 들어봤는데요. 전화치고 그래 상관이고 난그 장소에도 없었는데 있다고 내가 가는 것도 내가 지금 뭐 알아주고 뭐 알아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제발 안 믿으니까 저 포기하고 가는 건데요. 아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제발 믿어줘서 사과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었어. 이제부터 진실대로 얘기할 것이 요 사건 피해와 여동생 있잖아. 너희들이 폭행해서 사망 사기났냐고. 갑자기 또 뭐야? 아, 뭐가 있네. 했던 건가? 방송 사람. 화면이 꺼져 있었던 건가? 실제 검찰 수사 과정이 담긴 영상인데요. 저렇게 해? 지금 이제 영상에 보시면은 아이가 부인하다가 자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애들이 다 자백했는데 니만 부인하면 니만 가중처벌 받아. 근데 다른 애들이 다 자백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네가 지금 알리바이를 얘기하는데 그 알리바이는 도저히 입증이 안 되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알리바이 주장을 쉽게 묵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봐봐. 너가 그렇게 증거 뿌려요. 뭐 성남에 있었던 거 증명해 주세요. 뭐 그런데 그게 증명되는 이도 만무하고 네가 지금 그게 거짓말인데 그렇게 거짓말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리고 이 아이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하게 된 이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그 자백하는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요. 일단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서 모면하려면은 할 수 있는 선택이 자백밖에 없어. 일단 이 상황 모면하고 보자. 다음 단계에서 뭔가 바로 잡히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된대요. 그리고 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추궁하고 있지만은 가장 이 사람이 나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만들었을 수도 믿게 있겠네요. 만들기도 하고 또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다 보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이 선고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계속 추궁을 당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더라고요. 내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대요. 그런 착각에도 빠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면 쌤, 이런 허위 자백 케이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나요? 네, 허위 자백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니긴 하지만 오판의 원인을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2013년에 한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살인 등 강력 사건 중에서 1심에서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로 바뀌어서 확정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10건 중 한 3건, 한 30%가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진짜 30%? 뭐 그 외에도 미국에서도 이 사례 분석을 해보니까 허위 자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되더라고요. 30%? 그 외에도 목격자의 허위 진술, 피해자의 허위 진술도 있고 이렇게 진술의 허위성이 오판의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이 악감정을 갖고 잘못됐을 수도 있었거나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진술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원 노숙소녀 상해 치사 사건 그리고 3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조사를 받았던 그 아이들의 가족이나 친척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진짜 우라가 치밀죠. 화가 너무 나요. 손 떨리죠. 화가 너무 나요. 저는 이제 그냥 약간 공권력이 좀 더 좀 찬찬하게 좀 살펴보고 좀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급하게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거가 아닌가. 그 예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도 예. 송강호
선배랑 다 막 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자꾸 딴소리 하니까 막 에이씨 막 짜증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을 믿고 싶으니까. 그리고 빨리 학교를 종결하고 싶은데 너가 범인이야, 넌 범인이야, 이제부터는 범인이야, 그러고 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 그렇게 범인이 아닌 걸 알면서 범인을 만드는 경우는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수원 사건에서 그 신문하고 있던 검사는 확정 편향에 빠져 있었던 거지 범인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확증 편향,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보고 싶은 사실만 보려고 하고 보고 싶은 증거만 보려고 해요. 자백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추궁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야 될 것 같고 이걸 유죄 인정의 증거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들도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또 법 감정을 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거 좋아요. 우리가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어떤 그 편에 서 가지고 연대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또 너무 강하게 공감하다 보면은 비난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비난하고 이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를 비난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면서 니네들 왜 사과 안 하고 반성 안 해라고 그냥 몰고 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사건이냐?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약천어우리 사건입니다. 약천어우리 사건도 그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은 15살의 소년이었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목격자 최모 씨가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저는 모른다 하다가 갑자기 형사반장이 네가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죽였지? 그 15살 소년은 당시 수사했던 경찰이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경찰을 저는 몰아붙였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몰아붙였습니다. 아주 그때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수사 어떤 상황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몰아붙였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막내 경찰이 법정 증언 이후에 한 달 뒤에 자살했습니다. 몸에 달았어요. 자살했어요. 왜 자살을? 자살했어요. 한 달 뒤에. 어떡해. 물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약천어우리 사건의 형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수많은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죽음에 제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원인 제공자일 수는 있지만 내가 책임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책임에 대한 생각도 해요. 그 사람을 죽게끔 한 원인 제공자이자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하게 돼요. 왜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도 확증 편향에 빠졌을 뿐이지 우리도 억울한 지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비난만 한다면은 그들 입장에서도 나도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맞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마녀 사냥이라든지 벼랑 끝으로 모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환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그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가 뭘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법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화성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6명의 부녀자가 잔인하게 치밀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1988년 9월 화성에 있는 한 농가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강간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한동안 그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 1년가량 흘렀는데 그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사 기법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 수사 기법을 활용한 그 당시에 어떤 최첨단 과학 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엉뚱한 범인을 잡았던 겁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던 그 청년을 잡아다가 자백을 받았고 그 자백 때문에 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입니다. 국과수의 감정서를 너무 믿었던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그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의 채모가 동일인의 음모로 보인다라는 감정서가 있었거든요. 그 감정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서가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서가 잘못됐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혈액 감정, 지문 감정을 과학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던 시대인데 그나마 또 객관적인 어떤 수사 기법이라 해가지고 국과수에 엉뚱한 감정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엉뚱하지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쾌거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그걸 의심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죠.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에서 그런 감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화성 8차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중학교 1학년 그 어린 여학생이 집에서 자고 있다가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그 분노를 일으키게끔 하는 사건입니까? 국가수가 범인으로 집어가고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백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는 어떤 수사는 안 되지만은 또 그 당시에 그 사건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했던 그 당시에 그 강압 수사를 전혀 이해 못할 바는 또 아니더라고요. 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그 당시 상황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은 나라면 내가 그 당시 경찰이라면은 국가수가 지목한 범인이 자백을 안 하고 있고 그 피해자 그 어린 중학생 그 안타까움을 생각한다면은 화가 나죠. 너 자백 안 해 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오늘 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반성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랬더니 진작 사과도 드리고 싶었지만 나 혼자 와서 사과할 수도 없고 범인 이춘재로 확실하게 밝혀져야 사과한다는 직원도 있었고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서 잘못된 조사 과정에서 저런 분이 나왔다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참담해하면서 갔어요. 형사가 잘못했다고. 당시 형사가. 예, 당시 형사가. 서로 입장이 다 있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사과를 듣고 피고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 울었을 것 같아. 예? 울었을 것 같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20년이 날아가는데 인생이 시간 동안 날아가는데. 갇혀 있었는데 용서한단 말이 바로 나오진 않죠. 그렇죠. 가까이 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가도 용서한단 말이 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 용서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형사 그분이 한 분이 참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예, 예. 실제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 경우 거의 없었죠. 그런 경우 거의 없었고 어찌 보면은 이춘재 사건에서 법정에 나온 경찰이 좀 의미 있는 사과의 최초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본인이 수사했던 그 사형수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글렌 포드라는 사람이 1983년에 1급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헐. 그래서 그 사람은 풀려났죠. 근데 말기 폐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 투병 중인 그 글렌 포드를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찾아가거든요. 30년 전. I want you to know that I am very sorry. Right, but then it still cost me 31 years of my life in debt, nothing at the end but death.
It happened, so I can't forgive you. 용서 안 못하겠다고 되지. 했죠. 어떻게 왜 용서를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저거는 저 사람한테 사과를 빌어서 저 사람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저 검사가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내 죄 이걸 이대로 내가 못 살겠으니 용서를 구하는 거라도 해보자. 내가 불편하다. 이래서 나는 할 만큼 했어. 나의 실수를 그렇지. 그 과오를 생각하려고. 인정했어. 난 할 만큼은 했어라고 하려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감정일 수도 있지만 또 이 스트라우드 검사는 이 사과만 한 게 아니라 지역신문에 기고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거든요. 이런 또 용기를 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큰 용기 같아요, 사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구한 운명의 이 글렌포드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그 마티 스트라우드 검사가 더 회자가 됐습니다. 그게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그걸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는 사람들이 잘못을 고백한 사람에게 더 박수를 보낸다는 거죠. 검사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것인가? 잘못을 한 공권력이 사과하는 모습. 그걸 볼 수 있게 하려면, 그걸 볼 수 있으려면 나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15년간 1심 민사 사건의 수가 한 100만 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 100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항소율은 더 높아져서 항소 사건이 정말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불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이 불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냐면은 불신이 많아지면 사건이 많아집니다. 근데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 수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 해 접수되는 그 대법원 사근고심 사건 수가 4만 건이 넘어가요.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그룹이 나뉘어서 사건을 처리하거든요. 한 명의 대법관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3,700여 건입니다. 하루에 그럼 10개 이상? 하루에 10건씩 처리를 하는데 그게 사건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는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은 경무 때문에 과로로 죽은 사람들, 죽은 판사 검사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하고 정말 연수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정말 성실하고 참 마음 좋았던 우리 여판사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과로로. 장례식장 장례식장 갔더니 영정 사진이 너무 젊어 보이니까 슬프더라고요. 애들도 어리고. 아니 그렇게 처리해야 될 사건이 일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좀 사람을 많이 뽑으면 안 되나요? 사람을 많이 뽑으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분쟁이 늘어나니까 판사 숫자를 늘린다. 머리 아프다. 근데 또 그렇다면 또 분쟁은 더 늘어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너무나 좁아요.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서로가 다툰다는 거, 다툼이 많아진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법 시스템 신뢰를 회복해서 승복하고 거기서 끝내는 어떤 절차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법 감정을 바로 갖는 것이 사법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재심 전문 변호사이신 쌤이 나오신다고 했을 때 뭔가 이 사법 시스템 뭔가 잘못됐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좀 들으면서 많이 의아하다, 의외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훈의 자전거 여행이란 책에 망월동의 봄이라는 주제 하에서 여러 사연들이 나옵니다.
그런 여러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삶 속에서는 언제나 밥과 사랑이 원한과 치욕보다 먼저다. 법보다 밥. 네. 맞는 얘기죠. 뭐 배고프면 뭐 법이고 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예. 밥 중요합니다. 맞아, 같이 밥 먹고 이러면 금방 또 친해지고 서로 화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은 진짜 있겠네요. 식구. 정의라는 걸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의는 너무 거창합니다. 정의는 그 실천의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실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북극을 바라보는 그 나침반의 바늘처럼 흔들리면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세워가자. 그 과정 속에서 비난과 증오와 원망보다는 배려와 사랑과 이해 한번 가져보자. 사랑 고백도 흔들리는 목소리가 더 먹히잖아요. 자신감 있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흔들림이 더 먹힙니다. 그렇습니까? 아, 자신감 있는데 흔들리는 약간. 흔들림은 떨림이 때로는 있네. 자신감일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해, 만나줘. 의도적인 흔들림이고. 바이브레이션을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법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좀 더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리는 목소리요. 오늘 박준영 쌤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